제 전남편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주 미쳐버리는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조금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을 조금 했었지만 그 정도까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전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무척이나 호탕하고 쾌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는 외향적인 인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깜빡 속아서 전 남편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었지요. 전 남편은 성수동에서 운영하는 수제화 가게를 친구인 정한 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신발이 아주 예쁘고 내구성이 훌륭해서 그런지 해당 제품의 인기가 꽤 있었어요. 전 남편과 친구인 정한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학창시절부터 꽤 친하게 지내왔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쪽 모두 대학을 다니며 군 복무를 마친 뒤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고민하다가 신발에 관심이 생겨 일 시작키로 결정했다고 해요. 기성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제화 공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수제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제화와 공장에 대해 배워나가자고 취직을 빌었는데 거기서 장인들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에게서 한 땀 한 땀 가죽을 바느질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아주 정교한 작업까지 전부 익힌 후에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수제화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2번 옮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송수동이라는 아주 작은 방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고객 수가 증가하자 더 좋은 위치로 2번째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둠상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남편과 만난 계기는 가죽 판매 원단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전 남편의 가게에서 가죽을 받아올 때였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성수동 근처의 원단 공장에서 근무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가죽을 다루다 보니 그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정한 씨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 원단을 주의 깊게 비교해보고 납품을 시작할 때 금방 사업을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리고 수제화는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사리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정말 편안하고 튼튼하며 디자인도 매력적해야만 그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내가 마음이 달려서요. 실제로 처음에는 전 남편보다 정한 씨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정한 씨는 성격이 상당히 진중하고 무뚝뚝하다 보니 재미가 없었고 연락해도 짧게 대답만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한 씨는 그런 점에서 제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끈기를 가지고 졸랐더니 만약 밥이나 무엇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면 자리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곤 했어요. 그러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을 먹자고 해야지만 겨우 얼굴 한번 보여주니까 진전이 없었죠. 그저 나를 거래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딱 그 순간에 전 남편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끝없이 외로움을 탔던 저는 잡아서는 안 될 그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죠. 전 남편은 상당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머러스하기까지 했어요. 연락을 하는 내내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고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거든요. 저에게 계속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을 해댔고 저는 여러 번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마침내 동의했어요. 튕기는 척하면서도 밥 한 번 먹자는 연락에 알겠다고 냉큼 대답을 했죠. 그렇게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심심할 틈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호감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제가 원래 금사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 남편이 저에게 끊임없이 들이대기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연애를 하자는 말에 고민을 했지만 정한 씨 같은 무뚝뚝한 남자보다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은 그때도 그랬지만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도 최악에 가까웠어요.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저에게 살림살이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욕실 청소를 할 때 샤워를 마치고 나서 물로 한 번 씻어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이, 당신 오늘도 샤워를 하고 물로만 한 번 정리했어. 그러면 오히려 물때가 생긴다고 몇 번을 말했지. 락스 칠을 하라고 말했어요. 락스를 칠한 뒤에 뜨거운 물로 씻어 물때가 생기면 거기서 한 번 씻어주면 돼. 왜 매번 욕실에 락스를 치는 거야?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락스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락스를 칠한 후에 그 냄새가 나면 매일 깨끗하게 씻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니까 과외도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락스를 칠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시든가요.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이니까. 그리고 칫솔은 꼭 정방향으로 꽂아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욕실 슬리퍼도 그래. 바로 신을 수 있게 정확하게 배치해두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서 교체하라고 하고 도대체 그것들은 언제 다 해야 앉아있으면서 난 출근하지 않아요. 나는 모람집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다들 출근하면서 그 정도 일상일거리는 목매 말세. 커튼을 매달 달마다 세탁하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자꾸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돼. 당신이야말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되겠네. 당신은 왜 놀고 나는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주말에 쉰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여성이 할 일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전 남편은 그러나 제가 일을 하나씩 안 할 때마다 생활비 10만 원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더러운, 불쾌한 행동 아닌가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근무하는 전업주부라 해도 그 일은 전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출근도 합니다. 사람이거든요. 원단 공장에서 원단을 바르고 납품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집에 와서도 내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칠 것 같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20만 원 부족한데 나한테 금액을 잘못 보낸 것 같아서 20만 원을 추가로 보내줄래요? 맞게 보낸 거면 알려줘. 지난주에는 친구를 한 번도 안 불렀고 욕실 청소도 안 했잖아요. 회식 후에 피곤해서 물로만 대충 닦아놓은 거잖아요. 매달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활비에서 차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분명히 같은 금액을 각자 출처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돈 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해야 할 보험분을 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활비를 동일하게 지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제게 고통을 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처음에 연애했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날 때 속아서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밖에서는 호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집에서는 진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남자의 가장 꾸며진 모습만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당연히 지루할 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다른 의미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제게 요구하는 집안일은 정말 1분 1초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고기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면 돈이 썩어나냐고 잔소리를 했었어요. 반찬이 이게 뭐야? 제육볶음에 장조림까지 같이 있어? 아니, 당신이 반찬으로 쓰는 생활비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죄벌이냐? 제육볶음에 장조림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여기서 재벌을 의논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기아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반찬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요? 아주 우스워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걸 한 팩 사면 얼마나 하는지 진짜요? 재벌들은 이런 것을 먹지 않거든요. 반찬을 가지고 재벌이라고 타령을 하다 보니 열받아서 나물들만 죄다 묻혀서 반찬에 올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월초에 고기 반찬을 2개씩 올리더니 아유 얼마나 되니? 그러니까 나물만 올리는 게 좋아요. 생활비를 어디에다 썼길래 이 반찬이 이렇게 부실한 거냐고요. 당신.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커피 사 마시고 그래? 사치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5,000원짜리 커피 사 마시는 건 당신에게 사치예요. 성수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요. 월세를 빌 게이츠만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당신의 소비 습관을 알아야 해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작성해서 매주 나에게 보고해야 해요. 만약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는 가계부를 안 썼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제 생활비 10만 원을 깎을 거예요. 제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절로 3kg가 빠졌어요. 원단 공장에서 노가다 수준의 물건을 옮길 때에도 찌지 않던 살이 스트레스로 인해 빠졌어요. 거기에 더해 결혼 6개월이 되던 날에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요. 정한 씨가 갑자기 갈라져 버렸어요.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정한 씨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져 버렸다며 함께 운영하던 수제화 가게를 대업했어요. 매장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온라인 상점도 남은 재고만 팔며 사이트마저 폐쇄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남편은 남은 돈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수자가 길을 꾸려 오픈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응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원단을 사서 보니 가게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공동대표였으나 대부분의 결정은 정한 씨가 내렸거든요. 남편은 단지 가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품을 조달한다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거래처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 현지로 가던 일을 남편이 맡았죠. 그래서 수치를 만들고 구두 판매에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정한 씨 혼자서 처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디자인 분야도 그랬죠. 남편은 주로 기존 제품을 수입하는 일에 능숙했고 자체적인 아이디어나 창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져서 본인 이름을 걸고 수제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까지도 전부 다 날려먹겠다 싶었죠. 당신이 물론 수작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수제화를 만들 줄은 알겠지? 근데 몇 년 동안 디자인이랑 제작은 정아 씨가 해온 거 아니야. 당신이 이제 와서 수제화를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괜찮겠나 싶은 걱정이 되는데 나랑 걔랑 경력은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만드는 제품이 훨씬 괜찮을 거야. 그 자식이 그동안 만든 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나는 만들기로 했는데 훨씬 예쁘고 장사도 잘 될 거라고 자신해요 아이가 하지만 당신이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마음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게 어떨까요? 굳이 수제화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제게 무시당하는 거죠? 내가 정한보다 그 자식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누라도 저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남편은 날 이해해주지 않아도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결국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정한 씨도요. 본인인 정신이란 이름의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동반자 수준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왜 갈라졌는지도 궁금했지만 두 가게 중 어느 가게가 더 성공할지에 대해 궁금했죠. 물론 결과를 봐야겠다 싶었는데 비디오 수준으로 처참하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정신의 수제화 가게는 장사가 호황을 이룰 정도로 잘 되었지만 남편의 가게는 3개월 동안 신발 하나라도 팔리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로 망했어요. 남편의 수저는
디자인이 투박하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눈이 있으니 누가 그렇게 퀄리티 낮은 신발을 몇십만 원이 나려나 하는지요. 주고 살아갈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성수동에 있는 가게의 월세 걱정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월세가 비쌀 정도로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남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노력을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게 구매해온 기성구두를 속이듯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러다가 걸리면 그냥 폐업할 거야?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벌금 따위는 궁극적으로 환불해야 할 것인데. 아,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해. 걱정 마, 걱정 마. 누가 다 일일이 갖게 분명히 처벌한다고 해도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어요. 그러면 기성 제품이라면 내가 하나 다 알지? 아, 그럼 내 상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라고 후원장담을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그런 하찮은 사기 수법에 속을 것 같아. 기성구들의 팔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구두를 산 사람이 인터넷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기성구두 제품이 팔리는 것을 보았어요. 열받은 그 사람은 대놓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땡땡 수제화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당연히 전 남편 가게를 저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성 제품을 수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가격도 아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받는다고요. 전 남편이 몇 안 되는 고객들이 전부 가게를 찾아와서 환금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걸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전 남편은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그 소상공인이 잘못이지 판 사람이 뭐가 잘못인가요? 그래서 왜 속아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사면 되잖아. 왜 속느냐고 지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응에 열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 속도만으로도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결국 전 남편은 수제화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우리 부부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어요. 저 혼자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신 나간 전 남편 때문에 집에서 놀고 먹는 집안일이나 하려는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놈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방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싫어서 끓여주겠다고 절을 시키고 이게 정말 제가 결혼을 한 것인지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인데 원단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인데 라면 하나 끓이는 것조차 못한다고 퇴근 후에도 절을 시킨다면 그것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가장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맞는 거야? 퇴근하고 오면 라면 하나 못 끓여. 당신이야말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내 일하다가 온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밥을 차려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을 한 것 같아. 내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한두 번은 그냥 쏙 시끄러워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어서 해줬는데 그러면 안 됐던 거지요.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점점 지쳐만 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벌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 내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가자 무시받기. 거창한데 남이 불러줄 일이나 하라는 소리야. 돈 좀 벌면 유세라도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짓거리지 말고 있어. 돈 벌고 싶어서 안 벌겠다고 할 거다. 내가 시작하면 다 벌어올 거랬어. 그러니까. 언제쯤 정한신에 가게 될지 소식 들었어? 손님이 몰려들어서 직원도 고용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 아울러 후배들까지 교육하려 하고 있대. 현재 배우려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 너는 집에서 뭘 하고 있니? 계속 자빠지고 일어나면 게임만 하고 있으니 앞날이 뻔한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좀 했더니 왜 그리 반발하냐?
눈살 찌푸리지 말고 제가 뭐 그렇게 말했는데 화를 내면 안 돼. 지금 나랑 정한이랑 비교하려는 거야? 뭐야, 너도 똑같은 년이야. 아주 내가 계속해서 그 새끼랑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누라라는 것까지 날 무시하고 비교를 해.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이게 아주 겁을 상실했어. 자기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을 텐데. 갑자기 시계를 던지지 않을 거야? 너무 놀라버렸어. 화가 나도 그래. 어떻게 내게 시계를 던질 수 있겠어? 시계를 맞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 시기가 날아온 방향은 나를 향하고 있었고 정말 위험했어. 제가 피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였을까?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이 무서웠고 겁을 먹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우뚝 서버는 말을 믿을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후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 더 몽땅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하려 입을 열기도 전부터 화가 나서 툭하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죠. 결국 집에 남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 던져서 매일 물건 조각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상황에 노출된 분들은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음에 던져지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울면서 버텨야 했고 제가 눈물을 보이면 득달같이 알고 쫓아와서는 저에게 진짜 미친 듯이 지랄을 해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어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매일같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당신을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회사에서 먹고 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 집에 오면 공포만 느껴. 당신과 1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너도 나랑 이혼해서 더 잘 될 것 같아. 고작 원단 공장에서 일하는 주제 아니야? 거기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내가 알아?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면 내가 가진 조금의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내가 앞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사람이야. 내가 다 망치고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것이 내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마침내 전해주었고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계속 성공할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짓거리면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채팅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패자주의자는 정말 싫어. 진짜 너 혼낼 만한 상황인데 어디서 혼내주길 원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채로 지략했던 거야? 나는 혼자일 때 자유롭고 몸에 손 하나라도 대어 그런 순간에는 즉시 이혼 서류를 날려버립니다. 남편은 고수라는 말에 굳어져 있었지만 결국 내가 씩씩하게 드러내면서 홀로 분을 뽑히게 되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땐 경찰에 신고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여전히 진정을 하며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이혼 서류. 내가 바로 찍어줄게. 너희 부부 관계에 대해 각본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거야. 그래, 농차가구 벤치온드 반대는 옛말이야. 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결혼 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 후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 이혼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혼을 제안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안의 물건을 모두 꺼내고 친정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난색을 표한 친정 부모님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원단 공장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한 것 덕분에 사장님은 제가 자신의 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내가 첫 인상부터 강인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뿐인데 같이 일한 정원이라는 사람은 착실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그 놈이든 저 놈이나 무슨 허구대도 없이 살아가는데 이상한 놈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습니다. 말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하나 눈치를 못해서 아이 물론 내가 탓하는 건 아니고 가슴이 아파서 그래 이놈아 제 등에 토닥거리셔야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본인 가장일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의 진심을 알아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정한 신을 가게랑 계속해서 원단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야. 원래는 제가 전 남편이랑 정한 씨가 같이 일할 때 원단을 납품했었으니까 정한 씨가 제 거래 고객이나 다름없었는데 전 남편이 정한 씨랑 틀어지게 되면서 따로 가게를 차렸거든요. 사장님 차이가 어색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정한 씨 거래는 다른 직원에게 맡겼거든요. 제가 진행하지 않았어요. 정한 씨와 따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지만 정하신의 가게에 납품을 갔던 우리 직원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혼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우리 직원이 입방정을 떨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에 정한 씨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직원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음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뚝뚝한 남자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에 놀랐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것도 정말이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 없이 있었죠. 정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전화를 끊으려던 청한 씨를 붙잡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나 싶겠지만 전 남편과 정원 씨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정한 씨는 결심한 듯이 고민 끝에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만나서 얼굴 보고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제가 시간 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주말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공장 앞에서 뵐까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고 그날 약속한 대로 정한 씨와 오랜만에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어색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 호기심이 허락하는 대로 모두 물어보자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랑 오랜 시간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가벼운 일로 헤어지게 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제게 말을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더니 정한 씨가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니 코를 조금 긁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있었던 걸 알고 계셨으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나자고 연락을 주실 때마다 군소리 없이 나가서 밥도 먹고 냈었던 건데 누구를 좋아해요? 전 남편을요. 아니면 저를요. 저를 좋아하셨다고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꽤 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셨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 여자 좋아해요. 남자 싫어합니다. 제가 먼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시큰둥하셨잖아요. 제가 만나자고 해야지만 만나고 먼저 연락도 자주 안 하셨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관심 표현이었어요. 연락도 자주 받았고 식사도 함께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럴듯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그 관계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표현한 관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자주 식사를 나가고 연락도 해서 그를 갑자기 길로 돌렸어요. 갑자기 직접 아픔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나요?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약속도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제 관심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빼앗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전 배우자가 그렇게 말했단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정말 홀로 당한 것은 그 인간의 가면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그 자식은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을 꼬셔서 사귀고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죽일 놈으로 불리고요. 저한테도 엄청난 자격지심이 있어서 제가 칭찬이라도 받으면 귀를 쓰고 칭찬을 받으려고 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씨의 말을 빌리자면 전 남편이 저에게 들이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정한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저를 빼앗아서 이겨먹으려고 저에게 들이댔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한 씨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다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멍청하게도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사장님께서도 인정한 심지가 고든 사람인들이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요. 저에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 줬다면 제가 더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물론 제가 전 남편에게 홀라당 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때 조금만 더 표현을 했었다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며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제 인생에 뿌리쳐 뒤흔들린 기분이라 이상하네요. 많이 늦어버렸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뒤틀린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인생 최대의 용기를 발휘하는 것과도 같아요. 얼굴까지 빨개지며 말하는데 사람이 아직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한 씨의 소극적인 모습과 조화롭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만남을 주도하고 먼저 연락하고 피곤하지 않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정한신에게 거래처 직원에게 연락해서 정한신의 가게 납품일도 다시 저가 맡게 되었고요. 그 만남을 빙자해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살아온 이야기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그렇게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돌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정한 씨가 미리 집에 이야기를 잘 해주었는지 정한신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아픔으로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꼭 안아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이런 끈끈함이야말로 진정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결혼을 허락받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공장에서 소란이 생겨났어요. 전 남편이 구두가게를 하는 일을 그만두고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공장에 찾아와서 매우 당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원단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거래했던 가격으로 충분히 대가를 주실 수 있잖아요. 서로 서로를 잘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는 1년 두니가 거래를 한 것도 아니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거만하게 말을 하고 나타나면 아니 원단을 후려치던 그때랑 지금이랑은 물량 자체가 다르잖아. 무슨 태도야? 이게 무슨 일인지 자녀한테는 물건을 안 줄 거라고 자네하고 거래는 안 한다는 거지 다른 가게를 찾아봐. 제 전처가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납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뒤가 남자니까 막는 것도 유부녀인데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내 길을 막아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앉아서 너한테는 싼 걸로 2배를 받아서 팔겠다고 알았으니까 다른데 가봐 그 미친놈이 이곳이 어디라고 얼굴을 들어. 제 사장님이세요.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저리 같은 여자가 너무나 억울하다니까요. 복수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어차피 그는 재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텐데 말이에요.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건가 봐요. 누구와 다르게 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재혼이라니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돌싱이랑 결혼을 한다고 얼굴을 찡그리나요?
그렇게 아랫목이 찬 얼굴로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딱 외근을 나가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아, 전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요. 똥 먹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시하려던 순간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야, 너 재혼해 라며 얘기하더라. 근데 쩌리 무례한 내는 그런 실력도 있겠다고 하고 다시 누가 잡아먹거나 라며 잔소리를 늘어놨어. 그래서 재혼을 해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웃긴 일인데 어떤 놈과 결혼을 할 것인지는 비디오만 보면 알 수 있겠지. 짜증나는 놈을 찾았겠거니와 나랑 결혼을 한다는 괜찮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성질을 잠잠하고 남편의 말을 잘 들으면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나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 군뱅이도 밟으면 지렁이처럼 꿈틀거릴 텐데 거기다가 그 새끼의 자격지심만 아니었어도 제가 우리 정환 씨랑 일찍부터 잘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요? 제 인생 다 망쳐놓은 놈이 감히 그렇게 입을 놀린다면 열이 나서 주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랑 재혼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직 거기까지는 소문이 가지 않았던가 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게 되면 까무러칠 텐데. 그래서 제가 정한 씨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한 씨네 가게가 무척이나 호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까지 진출시켰거든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소품이나 장식품들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당연히 수제 가죽 가방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보고 전 남편 녀석이 수제 가방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정한 씨에게 열등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루저였네요. 게다가 정한 씨는 최근 벤처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각종 쇼핑몰에서 정한 씨와 거래하려는 줄까지 서 있었어요. 다시 말해 성공적인 상황에 있는데 전 남편의 자존심은 더욱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에 가죽 가방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전 남편이 정한 씨의 명함을 확인한 뒤에 당황하여 저에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대로 된 상황을 짚어내었다는 뜻인가요?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왜 그래? 일부러 내가 너를 건드리려고 해? 나는 여전히 너와 나를 비교하며 결혼 생활을 즐기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참아내고 있어? 정한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참았다고 했는지 진짜 혼날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재혼할 거라니까. 그것은 내 새로운 남편의 명함일 뿐이야. 당신도 자긴 해야지. 정한 씨는 내 재혼 상대라고 했잖아. 우리는 중마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내 착각이었다. 정아 씨한테 이야기가 전해졌어. 자격지심을 이용해 이기려고 내게 접근했다며 내가 멍청한 짓을 한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 정한 씨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전 남편은 당장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 것처럼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내가 아주 미치는 꼴을 보고 싶어서 나 망하라고 일부러 병원까지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결혼까지 해? 너 그 정도 존재가치 있는 놈 아니야? 내가 너 하나 엿먹이겠다고 인생을 바치겠네? 아유, 너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깔이 뒤집혀서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지켜보다가 마대자루를 들고 와서 좁히기를 시작했어요.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주랭랑을 진 전 남편은 그 뒤로 우리 사장님 무서워서 공장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식 진짜 또라이라고 그랬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정한 씨와 결혼하는 날 결혼식장에 아주 당당하게 하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것도 있으며 자신이 깽판을 칠 것이라며 옷까지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아 씨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부 결혼식장에 초대했었는데 말이에요. 제 전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을 빼앗아서 사귀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몇이 아니라는 것을 갈고 있던 동창생들이 전부 전 남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미친놈이 왜 여기에서 나타나나 결혼식장에서 이제는 신부까지 빼앗아 보려고 하는데 야, 흰색 정장이 뭐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쓰레기 자식,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그 쓰레기 자식 아주 사죄를 뒤틀러도 상관없어. 식장이 입구에서부터 전 남편을 발견한 동창들이 애워싸고 한마디씩 하면서 개지랄을 해댄 거죠.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정한 씨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남의 여자 빼앗는 취미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하냐고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게 틀림없다고 삿대질을 해댄 거죠. 사람들이 에어싸고 한마디씩 하면서 쪽팔림이 주니까 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하고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와서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고소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 내가 드레스를 입고 나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했었는데 아쉬움도 들었고요. 어쨌든 그날 결혼식은 잘 마쳤고 저랑 정아 씨는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이 한다던 수제 가방 업체도 쫄딱 망했잖아요. 뭐 말해야 하나요? 그러한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데 잘 된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게다가 가방과 구두가 얼마나 다르다지?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그치겠죠? 결국에는 돈을 다 잃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산다고 하던데 삶은 참 재미있죠. 정한 씨의 사업은 조금씩 발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번에 쇼핑몰에 입점하기로 했어요. 물론 팝업식으로 3개월간 진행하는 거지만 개인 사업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대로 자리를 잘 잡으면 백화점에도 언젠가는 입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할 예정이랍니다. 아,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도 기다리던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 남편과는 안 생기던 아이가 덜컥 들어서니까 이제서야 저도 제 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새 생명의 기쁨을 정한 씨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는 아기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불행을 경험한 만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행복을 믿어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